Is something wrong With what? with anything? Is that what you're asking me?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anything? Will there be anything else? You already asked me that. Well, I need to see about closing now. See about closing. Yes, sir. What time do you close? Now, we close now. Now is not a time. What time do you close? Generally around dark, at dark.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o you? 아, 근데 이거 저희 재개봉이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펭귄맨님의 베스트 30에도 있지 않나요?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0이 흐릿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마 무조건 있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 네.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라서 뭐 한 번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음. 뭐 물론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코엔 형제의 정점, 전성기 전성기, 뭐 집대성. 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그래서 코엔 형제 신작을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영화 서부 영화라고 해가지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사실은 서부 영화에 가까운 그렇죠.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목 뭐죠 그거? 무슨 발라드? 더 발라드 오브 버스터 스크럭스. 그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저께 기사가 난 거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어쨌든 극장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극장에 개봉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에서는 뭐 극장 개봉을 하겠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어쨌든 오스카도 노려보고 싶고 그렇죠. 할 테니까 상영은 해야겠네요. 네, 상영은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극장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 맞아. 넷플릭스가. 네. 아무튼 이 영화는 네, 2007년작이고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10년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좋네요. 네. 줄거리를 네. 할까요? 진짜 뚝 끊어진다. 편집이 힘드시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녹음 끝나자마자 받아서 후딱 편집해서 오늘 중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참고로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주말 업로드니까 오늘 올리려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무튼 네.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시작은 보안관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는 캐릭터는 안톤 시거라는 아주 길이 남을 캐릭터고요. 이 안톤 시거라는 범죄자가 경찰차에 이송되어 가서 이제 경찰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지키던 경찰관을 죽이고 그 차를 훔쳤다고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르웰린 모스라는 사람은 이제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실패한 마약 거래 현장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 있고 돈가방이 남아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왔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약간 숨이 살짝 붙어 있던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구아. 물 같은 거 없어 이러면서 집에 아구아 막 이랬는데 집에 와버렸던 게 마음에 걸려서 밤에 이제 물통을 들고 다시 현장에 갔다가 그 사라진 돈의 행방을 쫓는 미국인들과 그들이 고용한 살인마 안톤 시거가 그 현장에 와 있어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당장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아내는 급하게 친정이 있는 오데사라는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어떤 인근 도시의 모텔로 도망을 치는데 그 자기가 갖고 도망친 돈가방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안톤 시거라는 살인마를 쫓는 보안관 벨이라는 보안관이 있는데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쫓다가 이 마약 거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고 르웰린 모스가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이 우리 동네 애인데 이러면서 얘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안톤 시거가
이제 자기에게 의뢰를 했던 미국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죽이고 싶으니까 죽여버리고 아, 되게 좋은 이유네요. 그렇죠. 죽이고 싶으니까 죽이고 르웰린을 찾아서 이제 그 추적기를 이용해서 그 모텔로 가요. 근데 르웰린이 운 좋게 되게 다른 그 멕시코인들 일당을 보고 몸을 미리 피했기 때문에 안톤 시거는 엉뚱하게 그 멕시코인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돈가방을 들고 또 도망쳐버린 이 르웰린을 계속 쫓아서 가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둘이 대면을 하게 되는데 총싸움을 막 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총상을 입히긴 하지만 어쨌든 르웰린이 돈을 뺏기지 않고 그 돈가방을 이제 국경지대에다가 숨겨놓고 멕시코로 도망을 가죠. 한편 돈을 잃어버린 미국의 그 회사 마약 밀매를 뒷구멍으로 하던 그 회사가 칼슨 웰스라는 사람, 안톤 시거의 숙적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시거의 뒤를 쫓게 하는데 돈가방의 위치와 시거의 뒤를 쫓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에 입원해 있던 루엘린에 찾아와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돈을 나눠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루엘린이 일단 쉽게 그 사람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루엘린이 묵고 있던 그 근처 국경 근처에 있던 모텔에 칼슨이 있었는데 안톤 시거가 당연히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찾아와가지고 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칼슨을 죽이죠. 그때 이제 루엘린이 마침 칼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톤 시거가 받아가지고 네가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뭐 돈가방을 갖다 주면 된다. 근데 네가 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루엘린이 이제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엘파소에 있는 어떤 호텔로 와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는데 이 아내와 장모가 그 엘파소로 가는 길에 멕시코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호텔에 미리 모텔에 잠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의 제보를 듣고 그 보안관이 뒤늦게 이 현장에 왔더니 이미 루엘리는 그 멕시코인들과 총격전 벌다 죽은 거예요. 장모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벨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은 살 때가 못 된다 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홀로 남은 아내가 엄마도 죽고 이제 남편도 죽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또 어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안톤 시거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안톤 시거가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는 이거다 이러면서 동전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앞면 뒷면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근데 아내가 엄청 대차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안톤 시거가 유유히 집 밖을 나오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고 그 현장에서 사라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은퇴한 보안관 벨이 자기 아내를 앞에 두고 이제 간밤에 꾼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보안관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보안관의 얼굴에 주름이 너무 자글자글해서 되게 슬퍼요. 그쵸. 네. 그런 영화구나.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코엔 형제의 영화도 그런 편이긴 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특히 디테일이 좀 좋은 편이긴 해요. 사실은 이 줄거리로 들었을 때 그 매력이 느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은 특히나 그 디테일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모스라는 캐릭터랑 이제 시거라는 캐릭터의 행동에서 사실 나오는 거죠. 이 둘 다 사실은 굉장한 프로페셔널이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 시작 장면에서 시거는 이제 사람을 사냥하고 있고 그리고 모스는 이제 사슴을 사냥하고 있으면서 그 둘의 그 사냥 장면을 교차하면서 이 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둘 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전지전능하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다음 스텝이 굉장히 확실하게 뚜렷하게 다 계산이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잡혀가는 것도 다 계획된 것 같고 그냥 그 차례대로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살인을 벌이는 사이코 살인마로 보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모스는 주변을 굉장히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그때 판단을 하는 사람인 약간 생존자에 가까운 네네 그쵸 그런 캐릭터죠. 네 그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다가가고 그리고 뭔가 위험한 걸 발견했을 때 시체일지언정 총을 가장 먼저 그 시체에서 제거하고 돈가방을 가져갈
때도 그 나무 밑에 죽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제 죽은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한참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둘 다 얼핏 보면은 거의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요.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시거에게는 인간성이 제거되어 있는 반면에 결국에는 모스에게는 인간성이 있어서 그 인간성이 결국에는 불완전함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영화의 초반부의 매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모스가 이 일에 얽히게 되는 것은 돈가방을 가져간 걸로 얽히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이 인물이 영화의 첫 번째 장이 끝나면서 결국엔 쫓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물을 갖다 주러 가는 걸로 밤잠을 해서 못 이루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밤잠을 못 이루고 사실 그 밤잠을 못 이룬 장면 여러 번 한 두세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물을 갖다 주러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아내와 만나기로 해서 그곳에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엔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도 그렇고 아내라는 존재도 그렇고 결국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부분이 이 사람의 나약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 면이 이 영화에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게 보안관 에드 톰 벨이라는 이름의 보안관인데 사실 제목에 암시되는 노인들은 결국 이 보안관을 통해서 대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영화 내내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요즘 범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어쨌든 질서가 있었고 도덕이 통용되던 사회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톤 시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신문을 읽어줄 때 캘리포니아의 엽기 범죄를 저지른 부부 이야기도 막 들려주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그 안톤 시거가 영화의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도 그렇고 이 캘리포니아 엽기 부부 이야기도 그렇고 희생양들이 이제 하나같이 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예전의 세계를 대변하는 일들이라면 이 새롭게 나타난 이 범죄자들, 이 카오스를 대변하는 이 범죄자들이 그 세계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결심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도 보안관이었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하나의 지표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부하였던 아저씨를 찾아가서 한탄하듯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신이 와서 내 삶을 이끌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톤 시거의 세상과 보안관의 세상이 가장 잘 대비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점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카톨릭적인 신앙 안에서 세계의 목적과 질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세계가 니체와 그 이후의 어떤 사유들로 우리 존재는 의미에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던 그 세계의 대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이 대비를 미국 사회에서는 베트남전 이전과 이후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르웰린 모스와 이제 칼슨 웰스가 둘 다 이제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둘 모두가 안톤 시거의 희생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범죄의 희생양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가 자기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었고 거기에 동원돼서 많이 희생됐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는 세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도덕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기도 하고 돈을 쫓는 행위를 하고 칼슨 같은 경우도 뭐 그 미국 회사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가서는 돈을 달라 뭐 내가 널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 두 캐릭터가 그런 동시에 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 칼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우디 헤럴스는. 음. 근데 등장한 지 3번째 씬 만에 죽어버리고 음. 르벨리는 이제 엄청난 추적극을 이끌고 왔는데 되게 무색하게 허무하게 죽어있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전을 겪고 나서 미국 사회의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이 영화의 코멘트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깨알같이 그 마약 밀매를 일삼는 미국의 그 번듯한 회사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회사도 이제 우디 헤럴슨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건물 들어올 때 창문에서 헤아려 보니까 실제로 한 층이 부족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부패한 일을,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라는 뉘앙스만 풍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영화에서 미국 사회를 어떻게 나눠서 바라봤는지를 약간 보여주는 장면들 같아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우디 헤럴슨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금방 죽는데 사실 유명한 배우인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맞아. 코엔 형제가 그런 거를 좀 잘 이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이 킬러가 정말 뭐 실력이 없는 킬러라는 느낌이 들면은 곤란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거의 존재가 커지는 면도 있고 또 그렇게 일찍 죽음으로써 생기는 의외성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죽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의외성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거는 정말 카오스적인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 사신처럼 찾아가는 이들에게 죽음을 선사하고 또 이제 이 영화 시작 장면에서도 굉장히 맑은 햇빛이 내려지는 사막에 이제 시거의 존재가 다가오면서 막 폭풍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도 묘사가 돼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 시거의 존재가 재밌는 게 이 시거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원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원칙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의 원칙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든 보안관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적인 논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패턴이 예상되고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거라는 거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 이유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은 그가 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그런 대사도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칼슨 웰스가 그런 대사를 하죠. 걔는 걔만의 원칙이 있다고 돈이나 폭력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벨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으려는 사람이고 사실 처음 부분에 나레이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참 보안관들 윗세대로부터 뭔가 배우려는 그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소년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내가 이 세상의 일부임을 뭐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시거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단순한 카오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시거를 보면은 그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이 영화가 시거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뭔가 거창하지만 인간들이 제일 그 살면서 무력감을 느낀 게 시리어스맨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거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거에게는 어떤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원칙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톤 시거가 되게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이 영화의
수많은 영화에 등장한 수백만 명의 악당들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덕, 법, 뭐 건성징악 이런 게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캐릭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그의 원칙은 동전 던지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에 기대는 건데 통제 불가능한 그런 것들, 우연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코엔 형제 영화에 언제나 등장을 했었고 원작에서도 안톤 시거에게서 그런 거를 읽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영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무력감 혹은 그걸 심지어 약간 코미디로 보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코엔 형제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되게 나쁜 의미로 약간 실존주의자다 혹은 되게 시니컬한 회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되게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영화도 끝에 가면 이제 우리의 관찰자의 대변자이신 보안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이제 아침밥상 앞에 앉아있는 쓸쓸하고 되게 무력한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좀 재밌다고 생각된 게 건선징악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지만 뭐 실제로 뭐 선한 인간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 몇 가지 되게 우연인 척하면서 개연성을 막 마구 파괴한 부분 중에 이제 시거가 르웰린이 죽었던 그 모텔 방에 잠복해 있는데 보안관이 밤에 한번 들어와서 되게 한숨을 쉬면서 둘러보잖아요. 네. 그때 어쨌든 안톤 시거가 보안관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것 그리고 안톤 시거가 이제 칼라진 그 아내의 집을 떠나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안톤 시거를 들이받는 방향을 창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옆으로 찍었는데도 차가 나타나는 게 정말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차가 그 안톤 시거를 들이받는 거. 반대편이죠? 운전좌석이 아니라 반대편인 거예요? 예, 반대편인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거인 거죠. 네, 그게 근데 사실 코엔 형제의 재미있는 부분이죠. 보통 차를 다가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랄까 좀 더 일반적인 연출에 가까운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래서 그런 되게 불확실성과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전체적인 테마에도 어우러지지만 반대로 그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안톤 시거에 대한 징벌과 그 보안관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은 이제 아내를 죽이는 모습이나 아내가 죽은 모습은 끝내 보여주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약간 이 영화에서 좀 무력한 세상 안에서 어쨌든 지켜내려고 했던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코엔 형제 영화들이 항상 재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걸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코엔 형제 영화에는 항상 그 힌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실존주의를 얘기할 때도 이제 원래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허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어쨌든 신에 기대고 뭐 모든 삶의 의미를 거기로 연결시키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부정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인간으로 거듭나자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들을 이제 코엔 형제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잘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리어스맨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안관이 꿈 얘기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아버지가 준 돈을 잃어버리는 꿈이랑 아버지가 이제 횃불을 들고 자기를 앞질러 가서 저 앞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버렸다 뭐 이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과거의 세계를 잃은 거에 대한 상실감과 해안 이런 게 지배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그 횃불을 들고 어쨌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멀리서 비춰주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안관에게 그 원칙이 뭐 과거의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도 어쨌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을 마지막에 보여준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시거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했던 것들이 다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보안관은 죽으면 안 되죠. 그럼 미워할 거야. 다 미워할 거야. 세상을 그게 아니라 미워할 거야. 이 이야기를 관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나레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짜칠 것 같은데. 좀 짜치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는 정말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장면 같은 게 몇 가지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장면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모스가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모스가 결국에는 시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사실 그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스와 시거가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에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얼굴을 못 보죠. 청격전은 해도. 네네, 이 영화에서 코엔 형제가 좀 컨셉적으로 좀 지켜낸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둘이 직접 대면해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총격전하는 장면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시거의 모습을 보는 게 결국에는 차에 숨어가지고 유리를 통해서 반사된 이미지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주하는 거는 일어나서 그냥 바로 총을 쏴버리고 시거가 이제 피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이제 유일하게 대면하는 순간이라 가지고 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도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그 시거의 존재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보통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시점 자체를 시거를 보여주는 시점이랑 모스를 보여주는 시점을 해가지고 시거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확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점도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고요. 특히나 그 시거랑 대면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 우디 에럴슨의 말이 자꾸 생각나죠. 우디 에럴슨이 봤는데 살아있다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본 건가? 맞아요. 봤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시거가 사라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절뚝거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졌나 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시거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재밌는 점은 그런 반사된 이미지를 합쳐서 생각해보면은 그 벨이라는 보안관이 결국에는 시거를 쫓으면서 하는 행동이 시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면 같은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모스의 집에 가가지고 우유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으로 비친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거의 이미지는 뭔가 실물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시거를 정말 본 사람은 다 죽는 것처럼 보이고 벨이라는 보안관이 어찌 보면은 시거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그는 도저히 그를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시거를 추적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시거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또 훌륭한 보안관. 네, 훌륭한 보안관으로서 쌓은 결국 그 경험에서 오는 건데 항상 조금씩 늦죠, 근데. 네네, 그쵸. 근데 이 보안관이 별로 사실 서두르진 않아요. 별로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이 시거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정말 남을 만한 캐릭터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시거가 약간 귀엽다고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실 그의 단발머리도 그렇고 너무 귀엽죠. 네. 땡그랗게 뜬 눈과 네. 이 사람의 원칙 같은 것도 사실 좀 없지 않아 귀여운 면이 있는데 전 이 영화 자체가 사실 긴장감이 굉장히 넘치는 작품이잖아요. 그 동전 던지기 하는 장면도 주유소에서의 장면. 네네. 그런 장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멋있는 장면이지만 사실 좀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얘 진짜 완전 어린애다. 말꼬리 잡고 막. 네, 말꼬리 잡고 이제 막 너 이 가게 때문에 결혼했구만.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한몫 그러니까. 챙겼다며.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믿고 화나가지고 동전 던져보라 그러고 그런 점이 사실 좀 재밌는 면이거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티는 안 내지만 동전이
근데 그리고 그 장면에서 조금 재밌는 게 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평범하게 처음에는 주유를 하고 이제 돈을 내고 가려고 하는데 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 주유소 주인이 음, 뭐 당신이 온 곳에선 비가 좀 왔냐 이랬더니 왜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은데 했더니 달라스에서 온 것 같아서 물어봤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왜 중요해라고 물어보면서 되게 약간 거기서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이 영화에서 안톤 시거의 캐릭터가 어떤 개념의 의인화처럼 보이게 하는 그쵸. 대사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들어가 있는 음, 대본이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 사실 또 멋있는 장면 중에 그 차를 타고 까마귀를 겨누는 장면 있잖아요. 음, 결국은 못 맞추고 맞아, 맞아. 그런 면에서 이 시거의 존재가 뭔가 그런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어쨌든 음, 어느 정도 보이고 사실 그게 가장 드러나는 점은 때로는 이 영화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공포로 다가오는 이 영화에서 시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는데 시거가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스의 아내에게서 갔을 때 그 동전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음, 그녀가 동전을 던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거가 어쨌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시거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뭔가 다음 수를 다 예상하고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마치 자기가 음, 가야 할 길을 잃은 것처럼 음, 보이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음, 이게 치트키구나 안 던지면 되는 거구나 음. 물론 뭐 마치 설국열차의 결말 같은. 네네. 뭐 앞으로도 그런 뒤로도 못 가겠으면 옆으로 가면 된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차에 치이는 장면도 그러하지만 차에 치이고 나가지고 음, 음, 그 시거가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음,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준다고 음, 하니까 거기서도 사실 시거는 오히려 정말 뼈가 다친 것보다 그게 더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기도 음. 하거든요. 피 묻은 돈을 끝끝내 지어주죠. 예, 예, 예. 뭐 그런 부분 같은 걸 보면은 시거 역시도 결국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음, 존재했고 그 초반의 나레이션에 그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사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 에어리어가 존재한다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한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음. 제가 이거 원작을 예전에 읽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장면에 이제 그 이미 원작에 있긴 한데, 음, 원작에 있는데 없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루엘린이 엘파소로 향해서 갈 때가 나와요. 그 차를 음, 타고 가는데, 음, 어떤 소녀가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걔를 음, 태워주는데, 음, 뭐 소녀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루엘린이 약간 꼰대처럼 또 음, 훈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 꼰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매번 뭐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또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깨어나서 난 대체 누구지 하고 묻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 약간 그 끝에 가면 이제 그 보안관의 꿈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빠가 들고 있는 횃불을 음, 어쨌든 지향점을 원칙 이런 걸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좀 음, 되게 늦은 자기 성찰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장면은 없앴는데 대신에 이제 대신 만든 건가? 음, 이게 소설에도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텔 수영장 옆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음,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맥주를 권하면서 방으로 오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루엘린이 아내를 음, 기다린다고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뭐 음, 맥주라도 마셔라 했더니 맥주 한 잔 마시면 뭐 다음 뻔하지 이러면서 또 거절을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이 히치하이킹하는 소녀의 장면과 약간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르웰린이 안톤 시거에게 죽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 장면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생뚱맞고, 약간 르웰린의 뭐 인간성을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이 영화에서 굳이 이 장면을 넣은 게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어쨌든 이미 죽어있는 르웰린을 발견하는 보안관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르웰린이 시고에게 죽지 않은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오히려 전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냥 뭐랄까 그 시거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음을 좀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은 결국에는 그 위에 더 큰 세상, 한 차원 더 높은 세상 속에서 그것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르웰린의 죽음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줄거리적인 것보다도 사실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하는 거는 결국 디테일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프닝 장면 같은 데서 모스가 돈가방을 발견한 장면 같은 게 결국엔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조준경으로 사슴을 노리고 있었는데 사슴을 못 쏴가지고 핏자국을 쫓다 보니까 개가 보이고, 그럼 또 그 개가 그 돈가방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개가 온 핏자국을 통해서 개가 온 곳으로 가보고 다시 거기서 이제 바로 또 돈가방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를 다시 추적해가지고 그 돈가방을 얻게 되는 과정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 카우보이를 결국엔 이 세상으로 인도하는 여정 같은 것들이 되게 심플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된, 근데 그 복잡하게 설계된 통로 자체가 굉장히 우연하면서도 필연적인 면이 있죠. 예. 그가 그 공간에 있었던 건 우연이지만 그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추적해서 결국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는 우연성과 필연성이 동시에 담겨 있는 면 같은 것들이 그 첫 장면에서 사실 굉장히 이 이야기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완전 첫 장면에 보면 이제 그냥 그 텍사스의 그 사막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나레이션을 들려주면서. 근데 그 장면이 그 코엔 형제의 데뷔작이었던 블러드 심플의 오프닝과 굉장히 유사한데, 블러드 심플도 뉴멕시코인지 텍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막 같은 그 익스트림 롱샷으로 그 풍경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떤 보안관이 사설 탐정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이 밑에 남부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땅을 얘기한 거겠죠. 여기로 내려오면 뭐 그냥 네가 너를 지켜야 되고 네가 너의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여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엄청난 약간 무법자가 돼가지고 막 주인공 괴롭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그 사람, 그러니까 코엔 형제가 그런 풍경에 약간 이끌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서 이제 안톤 시거 같은 뭐랄까 되게 불확실함을 갖고 있는 그런 무법자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기 보면 막 나중에 안톤 시거가 그 닭장차를 이제 가진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이고 차를 빼앗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지나간 사람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신고도 될 테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허허벌판 같은 풍경, 그런 거에 매료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약간 뒤집어 놓은 게 파고의 설경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풍경이 있어야지 이 라스트맨 스탠드가 좀 도드라 보이는 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모스가 찾는 것도 라스트맨 스탠드를 찾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끝까지 돈가방을 맞아요.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풍경이죠. 그런 풍경이.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또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라스트맨 스탠드가 그 시작하는 장면은 없었다는 거고 그러한 풍광 자체가 이 영화의 웨스턴스러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게 결국엔 사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이 모스 같은 캐릭터는 어쨌든 간에 정말 카우보이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게 전통적인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는 아니지만 그런 반면에 또 그 안톤 시거는 그 마약 조직에서 고용한 킬러이기도 하고 그 젊은 보안관이 그 사건 현장에서 이쪽은 웨스턴이고 이쪽은 뭐 복수극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 그게 이 영화에 그러니까 어떻게 장르를 두 개를 믹스시켰는지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와 서부 영화의 인물이 만나는 영화인 것처럼도 보이게 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 면도 어쨌든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이죠. 네. 네. 그리고 라스트맨 스탠딩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코엔 형제가 이 영화 찍고 나서 이제 시리어스맨이랑 인사이드 르윈 찍고 나서인가? 그 전엔가? 그 서부 진짜 더 브레이브? 웨스턴에 맞아요. 트루그릿이라는 원제가 있지만 어쨌든 더 브레이브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던 영화도 마지막 장면이 그 주인공 소녀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자기와 함께 그 모험을 했던 아저씨들의 무덤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혼자 그 허허벌판을 또 걸어서 가는 그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쓸쓸하고 그 사람과 이 거대한 풍경이 대비가 되는 것도 되게 코엔 형제스럽다. 그런 결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더 브레이브는 약간 권선징악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원작이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코엔 형제가 되게 따뜻하네? 따뜻해졌네? 라는 생각이 할 법한 영화인데 어쨌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되게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영화는 그래야 되는 게 그 영화는 서부 영화에서 이제 소녀를 주인공으로 다시 서부 영화를 변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녀가 죽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쵸. 네. 그러면 뭐야? 왜 소녀를 내세운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죽일 생각이 거면 왜? 근데 장르적으로 사실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뭐 죽는다기보다도 이제 되게 쓸쓸하게 떠나는 주인공이 있는 장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완전 뭐 실패자는 아니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뭐예요? 추천 영화? 지금 까먹었는데 지금 맞다 이렇게 하는 마가 떴네요. 아니요 그냥 예. 저는 그냥 네. 사실 코엔 형제 영화는 코엔 형제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만 네. 또 너무 성의가 없고 성의는 원래도 늘 없지만 네. 제가 최근에 그거를 읽어봤어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빔 벤더스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처음 구상했을 때 처음 피치하려고 썼던 약간 트리트먼트라기에도 좀 뭐한 되게 캐주얼하게 쓴 글이 있어서 그걸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죠. 이 영화에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네. 천사들이 이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 도시를 봐오고 거기서 이제 다시는 어떤 전쟁 전과는 같아질 수 없는 도시를 보면서 약간 멜랑콜리함, 상실감 같은 거를 느끼는 그게 약간 보안관이 연상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천사들이 사실 천사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남의 생각을 읽는 거 외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무력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런 거에서도 좀 유사한 게 느껴졌고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났던 이유는 그 안톤 시거가 아내를 찾아갔을 때 동전 자꾸 고르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안톤 시거가 근데 나는 이걸 해야만 해 했더니 해야만 하는 건 없다. 네가 결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면 마리옹이라는 여자가 인간으로 그러니까 변신이 아니라 인간의 되기를 선택해서 지구 위에 내려온 천사를 이제 바에서 마주쳐가지고 뭐 운명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이러면서 카메라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될 차례다. 이 선택은 모든 인간을 위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되게 그 장면 너무 좋아가지고 대사 비슷하고 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빈 벤더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베를린 천사의 시를 추천하겠습니다.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영화잖아요. 아직 생각이 안 나셨군요. 되게 뭐 근 몇 달 사이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인 것 같고요. 맨날 내가 준비 안 해왔었는데. 저는 한숨이 또 나시네요. 저는 제 추천작은 네. 이거 옛날에 추천했었나? 저는 제 추천작은 그럼 저는 헤롤 하이워터 로스트 인 더스트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추천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이니까 사실 확실치 뭐 않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법칙은 없죠. 네, 너무 좋으면 2번도 3번도 할 수 있죠 뭐. 알고 보면 베를린 천사의 시 추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네. 막아두고 뭐 이 영화는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국내 개봉명은 로스트 인 더스트 라는 제목이고 이 로스트 인 더스트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의 제목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사운드 트랙에 나오는 가사였나? 그러고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사카모토 뭐 전시가 10월 달까지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부산 영화제도 개막식에 공연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워낙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가지고 한국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래서 로스트 인 더스트 때문에 로스트 인 더스트를 추천하는데요. 네. 제 추천작은 다시 살짝 이게 로스트 인 더스트에 대해서 사실 별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웨스턴이 아니지만 웨스턴 같다는 점이 굉장히 유사하네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니 웨스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로스트 인 더스트도 웨스턴이라고 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웨스턴은 아니죠. 그 개척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웨스턴을 얘기하는 거랑 전통적인 웨스턴을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르니까. 뭐 어쨌든 로스트 인 더스트는 언제죠? 2년 정도 됐나? 2년, 3년? 2년. 네, 데이비드 맥킨지 감독의 영화고요. 이제 빚더미에 시달리는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두 형제가 은행을 털므로써 은행에서 진짜 짜잘한 돈을 털어가지고 그 빚을 갚아가지고 인생을 재기해 보려는 형제의 처절한 발악이 돋보이는 영화고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발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의 등장인물들이 좀 더 뭐랄까 좀 정제돼 있다면 이들은 좀 더 흙 묻혀가면서 좀 더 진흙탕에서 뒹구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풍광이 정말 넓게 펼쳐진 사막의 저 끝에 모래산이 보인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좀 더 모래산을 사이에 끼고 살아가는 약간 더 생계 밀착적인 면이 있죠. 네, 생계 밀착적인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도 이들을 쫓는 보안관도 있고 한데 이러한 사막의 풍광이나 이들을 쫓는 보안관의 모습 같은 걸 보면은 조금씩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모스와 그 할아버지 보안관 이름 뭐죠? 벨? 에드톰 벨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좀 겹쳐진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로스트 인 더스트를 추천을 하겠고요. 그러고 보니 제프 브리지스가 거기에서 보안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코엔 형제 영화에서도 그 더 브레이브에서도 그런 보안관 역할을 했고 네. 뭐냐 위대한 레보스키에서 음, 굉장히 또 아이코닉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코엔 형제와도 인연이 깊은 배우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작품을 좀 골라볼까요? 네, 저는 몰리스 게임을 해도 괜찮고요. 네. 울리스 게임을 할까요? 별로 할 게 없네. 아니면은 뭐 아까 언급하셨던 델마라든지 아, 델마 아직도 하나요? 이것도 거의 내린 것 같아요. 내렸겠죠. 거의 내렸겠지만 뭐 일단은 상영 중인 걸로 치고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몰리스 게임으로 할까요, 그냥? 네, 표정이 이번 주 약간 목요일에 아니 지금 딴 거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개봉이니까 목요일에 개봉이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는 몰리스 게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좀 더 숙제를 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 저도 녹음에 기사도 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보고, 코스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걸로 하지만 이거 제가 일정을 봤을 때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또 뭐 이루어질 수 없지만 계속 약속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쵸. 네. 그럼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All right. Heads then. Well done.